자, 여러분 고개 드시고요. 안 나오네. 자, 고개 드시고 반갑습니다. 예, 교수님 여러분 그 26페이지 펴입니다. 26페이지. 예. 26페이지 보면 9번에 그 제2차 납세무 그래가지고요. 우리가 이제 제2차 납세무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시험에 여기 이제 뭐 출제는 그 중요성은 떨어지는데 어떤 건지 그 살짝 한번 맛보기를 볼게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여러분 보세요.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이쪽 한번 볼까요? 우리가 세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에는 세금을 납부하는 자에는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하고 그 다음에 납세 의무자는 아니지만 징수 의무가 있는 징수 의무자로 나눠져요. 편하게 한번 봅니다. 자, 그랬을 때 납세 의무자에는 본래의 납세 의무자예요. 그래서 각 세목별로 본래의 납세 의무자가 있고 본래의 납세 의무자. 자, 납세 의무자가 있고 그래서 취득세 같으면 취득세 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 뭐 등록면에서는 등기 등록할 때 그 등록을 하는 자, 재산세는 과세의 기준일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는 자 이런 식으로 각 세목별로 납세 의무자가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또 보면 연대 납세 의무자가 있고요. 연대 납세 의무자. 그 다음에 제2차 납세무자, 제2차 납세무자, 그 다음에 보증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납부할 의무가 있어서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고요. 자, 그럴 때 징수 의무자는 징수의 의무만 있어요. 사업주가 근로소득세 원천 징수할 때 지방소득세도 특별 징수하거든요. 그럴 때 이렇게 걔네들은 원천 징수 의무자나 특별 징수 의무자 보세요. 근로소득세 납세 의무자는 근로자지. 자, 사업주가 아니잖아요. 사업주는 징수의 의무만 있는 거죠. 그래서 징수의무자 하면은 특별징수의무자, 특별징수의무자, 그 다음에 원천징수 의무자 등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은 세금 납부할 의무가 있어 납부하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라는 거. 그래서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자가 아니에요. 자, 징수의무자는 납세 의무는 없다. 자, 그래서 여기 납세 의무자에 징수 의무자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징수 의무자는 포함하지 않고.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자, 그럴 때 연대 납세 의무자 그러면 어떤 특징이 있냐면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연대 납세 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그래서 어떤 얘기냐면 과세 주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만약에 연대 납세 의무자예요. 자, 그러면 연대 납세 의무자면 과세권자는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어요. 갑한테 먼저 청구하고 그 다음에 을이 아니라 누구한테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또 갑이 지는 만큼의 납세의무는 을도 동일하게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대 납세의무자 상호간에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취득세에서 이제 연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상속 받았는데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은 상속인 각자가 납세 의무자인데 다만 공동 상속의 경우에는 공동 상속인들이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과점주주들은 여러 명이 될 수 있는데 주주 1인과 그와 친족관계 등 특수관계인자의 주주를 합쳐서 50%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들을 과점주라고 합니다. 그러면 과점주주들은 취득세 납부에 대해서 또 연대 납세 의무가 있습니다. 어떤 간에 연대 납세 의무는 동일한 납세 의무가 있다. 근데 제2차 납세 의무자는 특징이 어떤 거냐면 제2차 납세 의무자는 보충적 납세 의무 그래서요. 얘들은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예를 들어서 사업양도의 경우에 사업양도를 한다 그러면 자, 갑이라는 사람이 얘가 사업양도인이에요. 자, 사업을 양도합니다. 그 다음에 사업양수를 받는 사업양수인 을이 있어요. 그러면 이때 이 사업양도인이 얘가 주된 납세자예요. 주된 납세자인데 만약에 세금을 당해 사업양도와 관련한 세금을 못 내면 그럴 때를 대비해서 사업양수인을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요. 얘를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정해놓고 사업양수인은 보충적으로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왜 보충적이라고 하냐면 보세요. 과세권자는 사업양도인을 제껴놓고 바로 사업양수인한테 와가지고 야, 네가 세금 내 이렇게 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보충적으로만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이게 특징이고요. 보증인은 세금 신고까지 보증하지는 않고요. 세금 납부만 보증하는 자입니다. 주된 조세채무자의 세금 납부를 보증하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납세 보증인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나눠지고 납세 의무자에는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보증인을 포함하고요. 징수 의무자는 납세 의무자는 아니다. 이런 내용들을 좀 알고요. 자, 한번 보시면 제2차 납세금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쭉 있는데 이게 이제 표가 없어가지고 좀 그런데 여러분 어떤 경우냐면 일단 한번 보세요. 자, 출자자의 제2차 납세 의무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가 잘 보세요, 여러분들.
비상장 법인이 여기 봅니다. 주된 납세자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비상장 법인입니다. 그러면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얘가 세금을 못 내잖아요. 그러면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진 자가 있어요. 제2차 납세의무자로 정해놓은 자가 있는데 제2차 납세의무자 누구냐면 이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또는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아니면 이 비상장 법인의 특정한 과점주주가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책임을 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다 책임을 질 의무가 있고요. 이 과점주주는 징수 부족액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자기 지분율만큼만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봐가지고 지분율만큼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는데, 그럴 때 이 특정한 과점주주 그러면 주주 1인과 그와 친족 관계 등 특수관계자들의 주주를 합쳤을 때 전체에서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해요.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주가 아니고, 과점주주가 아니면 제2차 납세의무자가 되지 않습니다. 뭐 이런 경우예요. 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게 있어요. 또 만약에 어떤 법인에 있어서 무한책임사원이라든가 자, 또 특정한 과점주주가 주된 납세자인데요. 세금을 못 내잖아요. 자, 그럴 때를 대비해서 그 법인으로 하여금 자, 제2차 납세금을 지게 하는 경우도 있고요. 편하게 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해산하는 법인이 있어요. 해산하는 법인이 있는데 그 해산한 법인이 만약에 세금 낼 게 왕창 있는데 법인이 해산하고 그냥 끝. 그럼 되겠습니까? 그래서 해산하는 법인에 있어서는 얘가 주된 납세자일 때는 그 해산하는 법인의 청산이라든가 자녀 재산을 분배 인도받은 자가 인도받은 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분배 또는 인도받은 자가 납세 의무를 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제2차 납세의무자. 이렇게 해서 등등 뭐 이런 경우예요. 이런 경우들이 등등 있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요게 이제 시험에 한번 나온 적이 있어요. 한번 비상장 법인이 주된 납세자인데 세금을 못 내면 그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 사원이나 특정한 과점주가 납부할 의무를 지는데, 자,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과점주가 아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 한번 보시면 9번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요, 그런 얘기들이 쭉 나와 있는데 9번 문제 한번 보세요. 9번 문제 5번 지문 한번 볼게요. 갑과 을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있고 갑을 병을 합하여 50%를 넘더라도 갑과 병 사이에 특수관계가 없다면 병은 과점주로서 제2차 납세 의무가 없다 그랬는데, 해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해설 보시면 특수관계인 여부는 상호관계에 따라 판단된다. 즉 갑과 병이 특수관계 없다 하더라도 을과 사이에 갑과 병이 특수관계에 있다면, 자, 갑과 병 등 특수관계가 있다고 판단된다. 이런 거 한번 참고적으로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10번 문제를 좀 한번 볼게요. 10번 문제를 보시니까 국세기본법상 제2차 납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문제집 26페이지입니다. 문제집 26페이지 보시니까 10번 문제 한번 봅니다. 1번에 보니까 법인이요, 상장법인이나 비상장법인 포함해서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하도록 부족할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자, 여기 제2차 납세의무를 주는 경우에 무한책임사원이 제2차 납세의무를 주는 경우도 있고요. 2번에 보니까 과점주 중에서 직접 또는 그의 특수관계인을 통하여 법인의 경영에 대해서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 그 개인 또는 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에 포함되고요. 한번 그냥 문제를 통해서 한번 보세요. 편하게. 3번 보면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가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경우에 징수 부족한 국세가산금 천업분비 전액에 대해서 납세의무를 진다 그랬는데, 아까 그랬죠? 자, 비상장 법인이 만약에 주된 납세자다 그러면 이 비상장 법인의 무한책임사원은 전액 책임을 지는데, 특정 과점주는 징수 부족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납부할 의무를 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과점주주도 전액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틀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과점주는 징수 부족에다가 자기 지분율만큼만 납부할 의무를 진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시고요. 그 다음에 4번 한번 보겠습니다. 27번 문제 4번 질문.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50%를 초과하는 주식 또는 출자 지분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제2찬합세금을 지는 과점주주의 범위에 포함한다. 그래서 과점주는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아니에요. 초과해야 한다는 거. 그리고 그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들이 제2찬합세금을 지는 과점주주가 된다는 거 한번 보시고, 동그라미 5번을 보면 해산하는 법인이 납부할 세금에 대해서 미납부 또는 부족한 부분이 발생하면 그 해산한 법인의 청산이라든가 자녀재산을 분배 인도받는 자가 그 재산가액을 한도로 제2찬합세금을 지는 경우도 있다더라. 뭐 이런 것 정도 한번 이렇게 편하게 보시면 됩니다. 11번 문제는 보시면, 우리 지난주에 이거 안 했었죠, 여러분들? 예? 11번 문제를 보면 이 29회 때 기출문제인데, 조세와 일반 채권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요거 시험에서 29회 시험 때 나오고 30회 시험 때 나왔어요. 그래서 자, 2년 연속 나왔기 때문에 이게 또 출제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독립범죄로는요. 3년 연속 나올 가능성은 높잖아요. 그럴 때 대략적인 것만 한번 여러분 알고 가시면 되는데, 일단 여러분 보세요. 세금은 담보가 없이도 세금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그 체납자 재산이 공매 경매됐을 때 그 매각대금에서 우선해서 가져갑니다. 세금이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근데 또 예외가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도 물론 있고요. 그럴 때 여기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국세지방세 우선의 원칙에서 국세징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국세에서 보세요. 국세징수금 중에서 얘네들 체납초음비라든가 체납초음비라는 것은 뭐냐면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데, 체납초음비, 그 다음에 국세요. 가산세를 제외한 국세, 그 다음에 또 가산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얘네들은요, 국세징수금이라고 하는데, 얘네들은 일반 채권이나 공과금보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해서 징수가 돼요. 자, 그럴 때 이 얘네들 사이의 징수 순서가 올해 2020년 개정이 됐는데, 어떤 게 개정이 됐냐면, 체납소음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이 체납소음비 1등이고, 2등이 국세인데, 3등이 요게 가산금이었어요. 종전에 작년까지. 근데 올해 우리 징수 방법 배웠어요. 뭐냐면 가산금은, 이제 가산금에 관한 규정은 납부지연 가산세로 통합이 되면서 국세징수법에서 가산금 규정은 삭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국세에서는 이렇게 가산금 나오면 안 되고, 여기 가산금이었는데 뭐로 바뀌었어요? 가산세로 바뀌었어요. 징수 순서, 얘네들 사이 징수 순서가.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지방세는 시험에 한번 종합문제 속에서 나온 적이 있는데, 지방세는 체납소음비 1등이고요. 2등이 지방세, 그 다음에 3등이 가산금입니다. 자, 3등이 가산금이에요. 그러니까 지방세는 종전에 가산금 규정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순서로 징수가 돼요. 지방세는 가산금이라고 되어 있는데, 국세는 뭐라고요? 가산금. 그럼 틀려요. 국세에서는 이제 가산세라는 거. 예? 요거 여러분들이 2020년 개정세법 가산금이었다가 가산세로 바뀐 거, 요걸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세하고 지방세는요, 순위가 같아요. 지방세보다 국세가 우선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얘네들 순위가 같은데, 그럼 조세들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그러면 조세 상호간에는 어떤 게 우선할 것이냐? 한번 봅니다. 조세 상호간에는 먼저요. 자, 담보된 조세가 1등이에요. 담보 잡아놓은 조세, 담보된 조세가 1등입니다. 담보된 조세, 담보 잡아놓은 조세가 1등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압류한 조세, 그 다음에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이렇게 순서가 정해져요. 조세들 상관에는. 그럴 때 이제 1등이 압류한 조세, 1등이 담보된 조세, 담보 잡아놓은 조세, 2등이 압류한 조세, 3등이 달라고 교부 청구한 조세 순서로 조세들 상관에 매각대금에서 우선 순위가 정해집니다.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납세 담보라는 게 있어요. 납세 담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납세 담보. 예를 들어서 제가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여러분들. 만약에 제가 이 강의를 하고 있는 중에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다는 소식을 듣게 돼요. 그냥
가면 안 되죠. 여러분 시험 며칠 안 남았는데 시험은 책임져 주고 가야지. 그래서 이번 시험 끝날 때까지만 하고 그 다음에는 강의 안 하겠죠 제가. 자 그래서 그래도 뭐 요즘 100억이 뭐 요즘 같은 경우는 뭐 그 어떻게 보면 또 뭐 큰 돈이 아니다 뭐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지만 그렇지만 그래봤자 그래도 100억은 큰 돈이죠. 그래서 100억짜리 빌딩을 상속받았어요. 근데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돈이 없어요. 그래서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 연부연납이라는 게 있어요. 연 단위로 세금을 나눠낼 수도 있어요. 상속세는. 근데 내가 상속세를 10년 걸쳐서 나눠내겠다 매년 이런 식으로 말만 하면 뭐예요? 세무서에서 뭔가 믿을 구석이 있어지잖아요. 그래서 납세 담보라고 그래서 그럴 때 담보를 제공하고 상속세를 연부연납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담보 잡아놓은 거예요. 세금 안 내요? 바로 그냥 바로 매각해가지고 세금을 가져가잖아요. 그러니까 담보된 주세가 1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압류한 주세 3등이 달라고 교부처한 조세 순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순서. 요거 한 번에 또 29회 시험 때 이걸 물어봤었고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이런 거고요. 근데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것들이 있는데요. 이쪽에 한번 정리될까요? 세금보다 더 우선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먼저요, 공익비용 또는 그 공익비용, 그래서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 그래서 공익비용이라고 그래가지고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인데 어떤 거냐면 그 재산을 체납자의 재산을 공매 경매 절차에 넘겨서 매각이 돼야지만 누구라도 한 푼 가져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집행 절차에서 재산 매각에 소요된 비용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공익비용이라고 해요. 또는 체납처분비.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 운반, 보관, 매각하는 데 소요된 비용인 또는 체납처분비. 얘네들이 1등이에요, 무조건. 자, 매각되면서 무조건 1등에서 가져가고. 그 다음에 이제 2순위가 뭐냐면 이게 1등이고 2순위가 어떤 거냐면요. 소액 임차보증금이에요.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중개사 배우는 자, 우선 변제 소액 임차보증금, 주택이든 상가든 이게 이제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그 다음에 또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이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 여기 이제 작년에 또 나오는 바람에 올해는 좀 기문 빠졌는데 편하게 한번 보세요. 종합문제 대비해서.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2020년 개정세법 아까 국세 징수금, 징수 순위, 국세, 체납손 1등, 2등이 국세, 가산세 제외한, 3등이 뭐? 가산세, 가상만이라는 거. 이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종합문제수 또 나올 수 있으니까. 근데, 하여튼, 징수 순위 한번 쭉 보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좀 기분 빠지지만, 그래도 좀 살짝 또 우리가 알고 가셔야 될 게 있어요. 또. 한번 대충 해서 꼭 제가 강조하는 것만, 첫 번째는 저거고, 그 다음 두 번째 한번 보세요. 최종 3개월분 임금채권도 근로자 가정의 최생계를 위한 거니까 세금보다 더 우선합니다. 2그룹이고 3등이 뭐냐면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그래서 이걸 당해세라고 흔히 얘기하는데 이거 알고 있는지 시험에서 여러 번 물어봤는데 작년에도 정답 지문은 여기 있었어요. 그 재산에 부과된 조세 이거 알고 있는지 묻는 문제였는데 어떤 게 있냐면 재산세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 뭐 재산세 친구 항상 나오면 그 다음에 또 지방교육세인데 재산세나 자동차세 부가세로서 재산세 부가세 때 부가세들은 그때그때 다르잖아요. 재산세 부가세 때 지방교육세 또 그 다음에 또 자동차세도 있지만 제가 생략할게요. 종합부동산세. 자 그리고 상속증여세. 얘네들은 보유하는 재산, 상속 증여받은 재산에 부과되는 세금으로서 당해세라고 하는데 얘네들은요 항상 보세요. 설정일자와 관계없이 법정기일 그러면 조세채권과 국세지방세 조세채권과 저당권, 질권 등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채권 사이의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이 법정기일이 신고 납부할 때는 신고일이고 고지서를 발부해서 징수할 때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에요. 납세 고지서 발송일이고요. 자, 그래서 얘네들, 자, 고지서 발송일이고요. 자, 그랬을 때 이 법정기일 전에 만약에 자,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저당권 등이 설정이 됐다. 자, 그러면 설정이 됐을 때 이것에 의해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있잖아요.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자,
저당권 등이 설정돼요. 지주권 등이. 그래서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과 또 그 다음에 조세 채권세 우선 여부를 정하는 날인데, 만약에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면 이 피담보 채권은요, 국세 지방세 같은 조세 채권보다 얘네들이 더 우선하게 됩니다. 우선해요. 그래서 4등이 뭐냐면 피담보 채권이 되고, 5등은 이제 기타임금 채권이라고 해서 최종 3개월분을 제외한 기타임금 채권은 요거는 피담보 채권 따라다녀요.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지만 피담보 채권이 만약에 세금보다 우선하면 덩달아 같이 우선하고, 후순이면 덩달아 후순이거든요. 그래서 얘가 5등이고 기타임금 채권, 그 다음에 6등이 국세 지방세고, 그 다음에 맹꼴등은 일반 채권이나 이제 공과금이 항상 맹꼴등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정기일 후에 만약에 저당권 등이 설정됐다? 그러면 법정기일 후에 저당권 등이 설정되면 이 피담보 채권은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됩니다.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할 수 없게 되고요. 자, 이런 거예요. 그럴 때 여기 보세요. 설정일자 관계없이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든 후에 설정됐든 이런 저당권, 질권 등에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세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거라고요? 당해세. 그 재산에 부과되는 주세. 그래서 재산세, 또 그 다음에 재산세, 친구, 지역자원시설세, 특정부동산분, 재산세 부가세로서 지방교육세, 종부세, 상속증여세, 이런 애들은 항상 설정 입장 없이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해서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 작년에 좀 나왔기 때문에 올해 김이 빠져가지고 여러분 요 정도 아시면 돼요. 물론 이제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저당권 담보되는 피담보 채권 국세지방세보다 우선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도 있어요. 세금보다 우선하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확정일자를,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확정일자나 대항 요건을 갖춘 임차 보증금도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하냐면 우선합니다. 여기에 어떻든 간에 설정일자 관계없이 항상 우선하는 당해세, 이거 알고 있는지 자 계속 물어봤고 작년에도 물어봤는데 요 정도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또 여러분이요, 그 다음에 뭘 또 알아두냐면 아까 이거요. 국세 징수매 징수 순이요. 체납촌비 1등, 2등이 국세, 3등이 가산세라는 거, 가상비 아니라는 거. 아셨죠, 여러분? 요거 두 개만이라도 꼭 알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10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10번 문제 보니까 아니고 11번 문제 봅니다. 11번 문제 보니까 27페이지요.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상 조세 채권과 일반 채권의 관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 납세 담보물 매각 시 압류에 관계되는 조세 채권은 담보 있는 조세 채권보다 우선한다. 압류한 게 더 우선해요? 아닙니다. 담보된 주세가 1등이라고 그랬죠? 조세선을 상호하네요. 그래서 1번 틀렸습니다. 이거 정답이고. 2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종합부동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전세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보다 우선한다 그랬는데, 여러분요, 자, 종합부동산세를 당해세라고 그랬죠? 아까 재산세들하고 같이 부여하는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에요. 얘네들은 자 어떻게 합니까? 전세권에 따라서 담보된 피담보 채권보다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고 그랬습니다. 3번, 취득세 신고서를 납세지 관할 지자체장에게 제출한 날 전에, 이게 뭐냐면 신고일, 법정기일 전이라는 얘기입니다. 즉 법정기일 전에, 신고일 전,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 설정 등기 사실이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하여 그 매각대금 중에서 취득세를 징수할 때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이 피담보 채권은 법정기일 전에 설정됐으니까 일반 세금보다, 국세지방세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그죠? 취득세보다 우선. 맞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매각할 때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를 징수한 경우에 이 강제집행 절차에 소요된 비용은 무조건 1등이라고 그랬죠? 세금보다 우선하고요. 그 다음에 5번, 재산의 매각대금 배분 시 당해 재산에 부과된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설정된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이 채권, 피담보 채권보다 어떻게 한다? 우선한다. 당해세니까 재산세는 피담보 채권보다 설정일자 관계없이 무조건 어떻게 한다? 우선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이런 거고. 자,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넘어갑니다. 12번 문제가 30회 작년 문제인데 역시 또 이렇게 물어봤어요. 한번 볼게요. 법정기일 전에 저당권의 설정을 등기한 사실이 등기사항 증명서, 즉 부동산 등기부 등본에 따라 증명되는 재산을 매각해서 그 매각금액 중에서 국세지방세를 징수하는 경우에 그 재산에 대해서 부과되는 다음에
국세, 지방세 중 저당권에 따라 담보된 채권에 우선하여 징수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러니까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하는 세금들이 어떤 거냐? 자, 어떤 겁니까? 일반 국세나 지방세는 자,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 채권보다 우선할 수 없지만 우선하는 애들이 어떤 거냐? 거기 박스 안에 보세요. 종합부동산세. 보유하는 재산에 부과되는 당해세죠? 그 다음에 취득세 부과되는 지방교육세. 지방교육세가 재산세 부가세일 때는 본세에 따라서 당해세가 되지만 취득세 부가세일 때는 아니죠.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 아니죠. 자, 부동산 임대에 따른 종합소득세 아니고 특정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얘 나오면 항상 누가 같이 생각하면 누가 떠올라야 돼요? 재산세 같이 떠올라야지. 아, 그런 거 있잖아요. 누구만 생각하면 이것만 나오면 누가 떠오르고 막 그런 게 있잖아요. 아, 그럴 때 젊은 청춘들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연애를 막 시작하면 뭐만 생각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이것만 해도 그 사람이 떠오르고. 그죠, 여러분들? 아, 왜 대답해보세요. 재산세 나오면 항상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친구. 특정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 나오면 누구야 항상? 재산세. 예, 당했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에 부과된 세금이요. 고르는 문제였습니다. 법정기일 전에 설정된 피담보채권보다 항상 우선하는 거 종부세하고 특정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그래서 두 개입니다. 2번 정답이고. 13번 조세 불복제도는 어떤 거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시험에 한 번도 안 나오다가 유구한 공인중개사 역사 속에서 23회 때 딱 한 번 나오고 25회인가 그때 종합문제 속에서 지문 한 줄 나오고 또 쭉 안 나오다가 작년 30회 시험에서 이게 또 나왔어요. 조세 불복 절차에서. 자, 그래서 이것도 올해 또 뭐 출제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그냥 종합문제에 대비해서 그냥 살짝 한번 여러분들 이것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세 불복 제도가 어떤 거냐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이거 한번 지울게요.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인데 그럴 때 한번 보겠습니다. 자,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는데요. 불복 청구인은 조세관에서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은 요 제목을 일단 조세 불복 절차예요. 조세 불복 절차. 즉 권리구제에 관한 건데요.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우리가 조세관에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할 것이냐. 권리구제를 받아야 되는데 그럴 때 조세 불복하는 불복 청구인이 있습니다. 불복 청구인이 있고요. 몇몇 분들의 표정은 뭐 이런 거는 너무 다 알고 있다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건지 아니면 자, 한번 봅니다, 여러분. 너무 편하게 하던데 한번 보세요. 불복 청구인인데 이 신청을 할 수 있어요. 이 신청을 우리가 제기할 수도 있고요. 뭐 그 지방세 같으면 시장군수한테, 국세 같으면 관할 세무서장한테 이 신청을 제기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심사 청구도 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 지방세 같으면 도지사 같은 사람한테, 또 국세 같으면 국세청장한테 우리가 심사 청구를 구할 수도 있고요. 또 그다음에 조세 심판원에 심판 청구라는 것을 또 구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또 이런 걸 거쳤다가 우리가 또 이제 최종적으로 행정법원에 행정소송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럴 때요, 이 신청은 이게 임의적이에요. 그래서 이건 임의적이라 반드시 거쳐야 되느냐? 그렇잖아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그냥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험에 한번 나왔던 것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는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면 제기할 수 없다. X입니다. 이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시험에 아직은 안 나온 것 중에 중요한 거. 이 심사 청구와 심판 청구는요, 중복 청구가 안 돼요. 그러니까 심사 청구에 대해서 심판 청구를 구한다거나 이렇게 요거 심판 청구에 대해서 심사 청구를 구한다거나 중복 청구가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요거. 자, 그 다음에 또 한번 보세요. 우리가 국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지방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지방세는 이렇게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세는 바로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국세는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친 다음에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하고 국세가 달라요. 지방세는 바로 그냥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고요. 또 이 기간은요, 청구 기간은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이 있으면 안날로부터 전부 다 이게 며칠 내에 제기하게 돼 있냐면 다 90일 내에 제기하게 돼 있어요. 예전에는 이게 다 중구난방이었어요. 60일, 90일 중구난방이었는데 국민들 헷갈리지 말라고 청구기간은 다 90일로 통일했습니다. 60일 나오면 틀려다. 제가 청구기간이 중요한데 권리구제 근데 60일, 90일이었다가 90일로 통일했으니까 60일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60일로 바꿀 수 있는데 나오면 무조건 틀리다 그랬는데 자, 그거 기억한 사람은 또 예전에 또 한 문제 23회 시험 때 맞추기도 했었고요. 자, 한번 봅니다. 어떤 얘기인지 이런 건데 문제를 한번 볼게요. 13번 문제 봅니다. 조세 불복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1번에 심사 청구에 대해서는 심판 청구할 수 있다. 중복 청구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심사 청구도 받고 심판 청구도 받고 안 돼요. 자, 1번 틀렸습니다. 2번 원칙적으로 불복 청구 시에는 해당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만약에 처분의 집행에 효력을 미치면 집행을 미루기 위해서 계속 이의 제기하면서 시간 끌겠죠? 그 다음에 4번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될 때는 기각 결정 내리고요. 4번 지방세는 행정심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국세와 달리 지방세는 바로 그냥 이런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요거 알고 있는데 작년에 물어봤었는데요. 29페이지 5번 지문입니다.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기간은 이의신청 받은 날로부터 자, 국세는 30일, 이의신청 받고 나서 결정하는 기간이 국세만 30일이고 나머지는 다 지방세는 90일입니다. 그래서 국세는 이의신청에 대한 받고 결정하는 기간만 30일이지 나머지는 결정기간도 국세도 다 그것만 빼놓고는 다 90일이고 지방세는 애초에 청구기간도 90일, 결정기간도 다 90일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여기 30일 국세는 지방세는 90일 내 결정한다. 맞고요. 다만 국세의 경우에 그 결정에 대한 항변이 있는 경우에는 60일 내 결정해요. 요거는 또 이렇게 60일이네요. 60일이 나오는 경우가 있긴 있지만 하여튼 원칙적으로 권리구제에서 60일 나오면 일단 원칙적으로 그 틀렸다고 생각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14번 문제 작년 30회 문제인데 한번 보세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1번이요.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처분을 받은 자는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할 수 없다는데 여러분 우리가 기초과정에서 11월 달에 맨 처음에 조세에 의하면서 11월, 12월, 1월 달 맨 처음에 배우는 게 뭐냐면 이거예요. 조세에 의해서 과태료, 과료, 벌금은 조세 아니에요. 과태료, 과료, 벌금은 조세 아니에요? 조세가 아닙니다. 얘네들은 법 위반 행위에 대한 오로지 제재의 목적을 두고 부과하기 때문에 재정 수입 조달 목적 등으로 부과하는 조세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벌금, 과태료, 과료는 조세가 아니니까 자, 조세가 아닌데 과태료 부과 처분받은 자가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이런 것들은 조세에 관해서 세금, 조세에 관해서 부당한 처분을 받았을 때 하는 거지. 자, 그렇기 때문에 과태료 처분에 대해서는 이런 이의제기를 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심판 청구는 그 처분 집행에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지만 그렇죠? 압류한 재산에 대해서 심판 청구의 결정인 날부터 30일까지 공매 처분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3회 시험 때 옛날에 이걸 60일로 바꿔서 냈었는데 저한테 배운 수험생들은 답을 많이 맞췄어요. 왜냐면 제가 청구 절차에서 60일 나오면 일단 틀렸다 그러니까 90일인 줄 알고 이게 90일이지 60일 나오면 틀렸다 그러니까 이게 90일인 줄 알고 딱 했는데 60일로 바꿨었거든요. 근데 90일인 줄 알고 60일 나오면 아따 틀렸다 아싸 곤란한데 맞췄어요. 어떡하네 원래는 30일인데 답만 맞추면 되잖아 어차피. 자, 그래서 답을 의외로 많이 맞췄습니다. 저한테 강의 들었던 분들 당시에. 3번 보면 지방세에 관한 불복 시 불복 청구인은 심사 청구를 거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데 지방세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바로 청구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행정소송이 가능하다고 그랬습니다. 국세와 달리. 자, 그래서 3번이 틀렸고요. 4번 이의신청인은 신청 금액이 1천만 원 미만일 때는 그의 배우자 사촌인의 혈족 또는 그의 배우자의 사촌인의 혈족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한번 눈에 켜두시고요. 5번 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면 당연히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하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번 편하게 보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들 좀 한번 그냥 혹시 모르니까 눈에 익혀두고 갑니다. 요거 중복 청구 안 된다는 거 아직 시험에 안 나왔어요. 요거는. 자,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세 총론 다 봤고요. 제2편 지방세로 갑니다. 32페이지입니다. 32페이지. 우리가
취득세는 여러분요, 지방세에서 우리가 취득세는 시험 문제가 우리 시험에서 취득세는 이제 선언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취득세 선언 문제가 출제되는데, 취득세 과세 대상이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부과되는지. 취득세는 취득에 부과하는 세금이니까 도대체 취득이라는 게 뭔지, 취득의 개념과 유형이요. 자, 어떻게 취득되는지, 개념과 유형. 이런 것들은 독립한 문제보다는 종합 문제 속에서 지문한 줄 잘 나오고요. 그 다음에 취득세 올해 중요한 거예요. 납세 의무자예요. 이 동네 부분에서 중요한 건 납세 의무자. 누가 취득세 납세 의무자가 되는지, 이 납세 의무에 관한 부분은 올해 시험에 여러분들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러분요, 취득의 시기. 어느 때를 취득의 시기로 할 것이냐. 취득세는 취득일로부터 60일에 신고 납부합니다. 어느 때부터 60일에 신고를 납부할 것이냐. 또 뭐 계약일로부터인지, 뭐 잔금지급일로부터인지, 아니면 등기일로부터인지, 자, 어느 때부터 취득세를 신고 납부할 것이냐. 취득시기 판정이 의미가 있죠. 또 취득세는 취득하는 때 납세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는 납세무 성립시기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어느 때, 취득하는 때가 언제인지를 알아야지 납세무 성립시기를 판정하잖아요. 그래서 의미가 있는데 28회 때 나오고 29회 안 나오고 30회 작년에 나왔고, 그래서 올해는 독립한 문제로 출제 가능성은 좀 낮아졌습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세에서 제일 중요한 거, 또 다른 세금도 다 중요한 거, 과세표준 곱하기 세율이에요. 자, 세금 계산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과세표준을 어떻게 결정할 것이냐. 29회 시험 때 나왔고, 30회 세율은 거의 매년 나옵니다. 거의 매년 나오는데 29회 시험만 안 나왔었는데 요게 30회 작년에 나왔고요. 세율은 올해도 또 역시 또 중요합니다. 과세표준과 세율은 시험에 또 무조건 나오는 건데, 다만 취득세 세율이 이번에 개정이 됐죠. 자, 그래서 국회 통과하고 지금 국회의 의결을 어제 되는 바람에 이제 공포만 남겨놓고 있고, 공포되면 이제 바로 이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종합부동산세하고 소득세법 개정안은 대개 우리 시험과 관계된 내용들은 내년부터 시행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과 관계가 없다. 그래서 종부세하고 소득세는 우리 지금 종전 배운 대로 준비를 하시면 되고요. 다만 지방세법 개정안 중에서 취득세 세율 개정한 내용은 이번에 이제 바로 시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취득세 세율만 개정돼서 요거 이제 우리 시험 범위 이제 들어오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제가 자료를 나눠드렸죠. 그래서 자료를 나눠드렸고, 요거 인강 수강생 여러분들은 첨부 파일로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그 취득세 세율 요번에 개정한 내용에 대한 걸 제가 정리했으니까 그걸 이제 강의를 제가 해 드릴 거고, 취득세 세율 할 때 어떤 간에 요 취득세 세율만 우리 시험범위고, 나머지 취득세, 그러니까 지방세법 개정한 내용만, 세율 중심으로 한 개정 내용만 우리 시험범위고, 종부세하고 소득세는 관계가 없다. 제가 계속 질문을 받아요. 인강 수강생들이 인강을 듣는 그게 다르다 보니까, 인강을 듣는 게 다르다 보니까, 현재 오프라인 강의를 듣는 분들은, 수업에 참여하는 분들은 제가 수업 시간에 계속 지금 얘기를 똑같은 얘기를 지금, 종부세하고 소득세는 시험범위 아니고 취득세는 시험범위고, 그래서 정리한 거 이제 이렇게 자료 나눠드리고 이렇게 한다. 제 다음 카페에도 올려놨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요거를 인강 수강생들은 지금 이제 기초입문과정 듣는 분도 있고, 1, 2월 과정 듣는 분도 있고, 지금 요약집 강의 듣는 분도 있고,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은 계속 질문해요. 계속. 요번에 뭐 개정된 내용이 우리 시험범위 또 어떤 게 시험범위인가요? 시험 이거 어떻게 준비해야 되나요? 계속 물어봐요. 그래서 하루에도 몇 번씩 계속 똑같은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예 그냥 제가 그 바탕화면에다가 아예 그냥 그 문서 이렇게 저장해 놓아가지고 드래그해서 붙여다가 댓글 달고, 드래그해서 붙여서 댓글 달고 계속 그러고 있어요, 지금. 진짜. 왜냐면 인강수강생들은 그 수업 듣는 이게 진도가 틀리다 보니까 계속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렇게 하고 있는데, 어떡하나 하여튼 요거 세율만 우리 시험 봅니다. 그 다음에 세금 계산했으면 내야 되겠죠? 납세지를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납세 절차. 취득세는 신고 납부하는 세금인데, 자, 언제까지 신고 납부할지 이 관련한 얘기요. 요거는 또 역시 항상 출제 1순위입니다. 항상 출제 1순위고. 또 그 다음에 어느 경우에 비과세 되느냐. 취득세 비과세가 최근에 보면 독립함제로도 나오고, 작년에도 종합문제 속에서 말하자면 정답지문이 비과세 있었고요. 그래서 비과세가 자주 출제가 됩니다. 종합문제 속에서라도 역시.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것들을 테마로 우리가 취득세를 공부합니다. 자, 문제 보시는데 여러분들이요. 1번 문제, 여러분,
취득세,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건데, 이런 것들은 뭐 특징은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는 건데, 1번 문제는 3번 지문을 한번 볼게요. 3번 지문. 취득세는 비례세율과 초과누진세율 규정이 적용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 세목별 세율구조 공부했습니다. 세목별 세율구조 공부했는데 어떻게 외웠냐? 비, 비누, 누, 비누 이렇게 외웠잖아요. 그죠?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우리 분명히 조세 총론에서 할 때 한 것 같은데 여러분들? 그래서 취득세 등록면에서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재산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종부세는 누진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고, 양도세는 비누, 비례세율, 누진세율 둘 다. 그래서 비누, 비누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죠 여러분들? 그랬을 때 취득세는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누진세율 틀린 거고, 나머지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2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지방세법상 취득세 특징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했습니다. 자, 취득세 특징에 해당하면 O 아니면 X를 외칩니다 여러분들. 실질과세원칙. 이건 주요 우리 부동산 세금들 다 실질과세원칙 적용되죠. 등기, 등록, 허가 등과 무관하게 과세하고, 또 그 다음에 우리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고, 실질과세원칙 적용됩니다. 니은번 목적세, 조세 수입의 용도가 특정된 목적세는 어떤 게 목적세예요? 교교, 농, 찌 얘네들만 목적세지, 나머지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나보다 보통세입니다. 보통세. 사용 목적 특징에 있지 않은 보통세고, 교교, 농, 찌 교육세, 교통에너지용세, 농어촌특별세, 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얘네들만 목적세라고 그랬습니다. 응능과세 이런 거는 뭐요? 그냥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라 시험과는 관계없습니다. 조세 부담 능력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응할응이고, 능은 조세 부담 능력이에요. 취득세 같은 세금을 우리가 응능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5억짜리 부동산을 취득해 그만큼 조세를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겠구나. 그래서 부과하는 세금 응능과세. 참고로 보시고요. 유통과세요. 취득세는 소유권 취득한다 소유권 오죠. 양도한다 가죠. 이렇게 왔다 갔다. 자, 이렇게 유통 과정에 부과되는 세금을 우리가 유통과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양도세 같은 세금을 유통과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통과세는 관계가 있죠. 그 다음에 신고납부요. 특징이면 O 아니면 X요. O 맞죠? 신고납부고 취득세. 그 다음에 중과산세요. 취득세 대상 물건 취득 후 신고하지 않고 뭐까지? 매각까지 했다가 걸렸다 그러면 산출세 몇 프로? 80% 중과산세.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허용됩니다. 등록면허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없지만 취득세는 중과산세 규정이 있습니다, 여러분. 표준세율.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부동산 세금들은 법령이 정하는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표준세율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표준세율 적용되고, 자, 취득세는 취득 행위를 보고 부과하는 행위세예요. 행위세 맞고요. 그 다음에 응익과세는 재산세 같은 애들이 해당돼요. 응익과세는 응할응이고, 익은 수익성이요. 그 재산을 보유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익성에 응해서 부과하는 세금.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응능과세, 재산세는 응익과세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율 구조는 비례세율이죠. 그래서 비례세율이고, 소액징수면제는요. 취득세는 면세점이 적용되는 세금이지, 소액징수면제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소액징수면제입니다. 취득세 등록면허세는 소액징수면제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등록면허세는 애초에 면세점 소액징수면제였고, 취득세는 면세점 규정이 적용되는 거지, 소액징수면제. 거기서 장당 세액 2,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이거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소득세가 적용됩니다. 시군구세. 취득세 과세 유치는 누구예요? 특광도입니다. 특광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특징 이렇게 아시면 되고요. 가볍게 보시고,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여러분요, 3번 문제도 내용들이 뭐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3번 문제 보면 지방세법상 취득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랬습니다. 1번에 취득세에서 취득이란요, 취득세 취득은 사실상 소유권 취득인데요. 사실상 취득 및 간주 취득, 의제 취득 또는 유상무상을 불문한 일체 모든 취득을 말한다.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다만 취득세는 원시 취득, 매립간척으로 인한 토지 취득, 건축물 신축 재축,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고 과세가 되는데, 다만 2번이요. 차량기 장비, 항공기,
자,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이요. 머리 글자를 따서 어떻게 외워요? 차, 기, 항, 선. 머리 글자를 동그라미 치고. 차기항선의 경우는 원시 취득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그랬는데 맞아요, 여러분들?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는데 원시, 승계, 유상무상을 불문하는데 가만 보세요.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과세하지 않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해요.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하는데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거기다 대고 완성차 딱 만들면 현대자동차 이전에 전수위조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완성차를 원시 취득했습니다. 거기 취득세 부과하면 자동차 가격에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반영해서 소비자들에게 파니까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고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에 이미 취득세가 또 반영돼 있잖아요. 이중과세 문제 등이 생기고 수출 경쟁력 떨어지기 때문에 차, 기, 항, 선이요. 왜 안 따라요, 여러분들? 차기항선은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원래 취득세는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지만 요 차기항선만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틀렸습니다. 원시 취득만 과세한다 틀렸고 승계 취득만 과세합니다. 그 다음에 4번 보니까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의 증가한 경우에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취득세 부과하죠. 취득한 거로 봐서 1억이었는데 5억이 됐다. 지목 변경해서 증가한 가액 4억 원에서 취득했다고 간주 취득세 부과됩니다. 5번 부동산 등의 취득은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취득세는 실질과세원 측상 등기 등록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한 걸로 보죠. 네, 이런 거 넘어갑니다. 4번 문제 별표시합니다. 취득세 납세 의무에 관한 건데요. 별표시하고 잠깐 쉬었다가 본격적으로 다음 시간부터 취득세 보도록 하겠습니다.